사돈, 오늘 아주 배불리 먹었네요. 다음에도 잘 부탁해요. 특대장어 6인분에 복분자주 4병을 비우고도 그 여자는 지갑 한 번 열지 않고 그렇게 웃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20해 동안 숯불 앞에서 등이 굽도록 지켜온 가게에서요. 저는 그날 카운터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수첩이 1년 뒤 그 여자의 전 재산을 토해내게 만들 줄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하자마자 정장도 못 갈아입고 달려간 엄마 가게는 그날도 숯불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환풍기가 아무리 돌아도 그 매캐한 냄새는 머리카락에, 옷깃에, 살갗 깊은 곳까지 배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10년 넘게 맡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눈치를 보면서도 퇴근만 하면 습관처럼 이 가게로 발걸음이 향했으니까요. 주방 안쪽에서 엄마가 땀에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른 채 장어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58. 환갑이 코앞인 나이에 엄마는 여전히 그 무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목에는 파스가 겹겹이 붙어 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목이 또 이렇게 부었잖아. 제발 좀 쉬면서 해. 괜찮다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나 얼른 옷 갈아입어. 그 좋은 정장에 숯불 냄새 밴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본인 손목보다 제 정장 냄새를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로 나가려다 문 쪽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에 그대로 굳었습니다. 어머나, 여기에요, 여기. 우리 며느리 친정 가게예요. 다들 들어와요. 오늘 배부르게 먹고 갑시다. 시어머니였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늘 화려한 색의 등산복을 빼입고 다니는 그분이 그날도 새빨간 등산 재킷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가게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5명. 사돈, 우리 등산 뒤풀이 좀 하러 왔어요. 여기 장어가 그렇게 끝내준다면서요? 우리 며느리가 입이 닳도록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자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랑은커녕 시어머니 앞에서 친정 이야기를 꺼낸 기억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제 친정 가게를 본인 단골집처럼, 아니 본인 소유물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나오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허리를 연신 굽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이런 작은 가게까지 와주시고. 누추하긴 뭐가 누추해요. 자,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특대로요, 특대. 우리 사람들 입이 좀 고급이라 아무거나 못 먹어요. 그 사람은 메뉴판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격 따위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큰 소리로 주문부터 했습니다. 특대 5개, 아니 6개로 해요. 그리고 복분자주 비싼 걸로 있죠? 그거 일단 2병 가져와요. 오늘 제대로 먹어야죠. 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선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산악회 사람들 앞에서 마치 본인이 이 가게 주인이라도 되는 양굴었습니다. 우리 사돈 손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잖아요. 자, 다들 눈치 보지 말고 드세요. 오늘 배 터지게 먹고 가요. 저는 반찬을 나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양껏 먹으라는 그 오늘의 비용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특대장어 6마리가 불판 위에서 익어갔습니다. 한 마리에 68,000원.
6마리면 그것만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복분자주는 한 병이 추가될 때마다 18,000원씩 붙었습니다. 2병으로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반찬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추가 주문을 받으며 그 테이블을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며느라, 상추 좀 더 가져와. 마늘도 넉넉히. 아유, 며느리가 친정에서 이렇게 척척 움직이니까 보기 좋네. 시집 잘 온 보람 있지, 그렇지? 그러게요. 며느리 덕 제대로 보시네요. 사납게 한 여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어깨가 한 뼘은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가게에서 손님 시중을 드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는 자랑거리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든 상추 접시를 그대로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꾹 눌렀습니다. 복분자주는 결국 4병이 나갔습니다. 일행들은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벌개졌고 불판 위 장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10년을 봐온 그 익숙한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자자, 회비는 나한테 내요. 한 사람씩 얼른. 그래, 고마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니는 산악회 사람들에게 일일이 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시어머니 손으로 차곡차곡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잘 먹었다며 다음에 또 오자며 인사를 하고 하나둘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운터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회비를 다 걷고 그 돈을 본인 핸드백 깊숙이 챙겨 넣는 것까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카운터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산악회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어깨에 척 걸치고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이번엔 다를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어리석게도요. 사돈, 오늘 아주 잘 먹었어요. 역시 사돈 음식 솜씨는 최고야. 다음에도 사람들 데리고 또 올게요. 그게 다였습니다. 계산서를 달라는 말도 카드를 꺼내는 손짓도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잘 먹었다는 인사 한마디를 음식값 대신 던지고는 책 넓은 모자를 고쳐 쓰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엄마는 카운터 앞에 서서 그저 웃었습니다. 그 굽은 허리로 부은 손목으로 2시간을 불판 앞에 서 있던 사람이요. 네, 사돈.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저는 그 말이 목구멍에서 칼날처럼 걸렸습니다. 또 오라니. 엄마는 왜 또 오라고 하는 걸까요? 저 사람이 또 오면 엄마 손목은 또 부을 텐데. 적금은 또 비어갈 텐데. 문이 닫히고 가게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는지를요. 시어머니 일행이 한창 술판을 벌일 때 뒤늦게 어머니 연락을 받고 슬그머니 합류의 끝자리에 끼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모가 구워준 장어를 아무 말 없이 집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니 벌써 가셨어? 아, 진짜 배부르네. 남편은 트림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 보지도 않고요. 당신 봤지? 어머니, 계산 안 하고 그냥 가신 거.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에이, 또 돈 얘기야? 가족끼리 그걸 꼭 계산해야 해? 장모님도 좋아서 해주신 건데 당신이 왜 난리야? 좋아서.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좋아서 손목이 부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아서 적금을 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가 참는 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야 딸인 제가 시집에서 미움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그럼 나도 시댁 가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그냥 나오면 돼? 그땐 당신도 웃을 수 있어? 또 왜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어머니가 친정 자랑해 주는 게 다 당신 체면 세워주는 거잖아. 장모님도 싫었으면 말했겠지. 당신도 좀 넓게 생각해.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의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말하면 그 사람은 그걸 가족애로 포장해 도로 제 입을 막았습니다. 10년간 저는 그 포장지에 속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안쪽, 손때 묻은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도 달아 글씨가 희미해진 그 수첩은 사실 엄마가 외상값을 적던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그 수첩에 다른 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볼펜을 꺼내 꾹꾹 눌러 썼습니다. 날짜를 적고 그 아래 한 줄 한 줄 채워나갔습니다. 특대장어 6인분 41만 원, 복분자주 4병 7만 2천 원, 상차림과 추가 반찬까지 그날 시어머니가 먹고 간 모든 것의 값을 저는 마치 영수증을 끈 듯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그 수첩 안에 이미 여러 장이었습니다. 작년 명절 다음 날 가족 외식이라며 데려온 7명, 봄에 개 모임이라며 데려온 8명, 그리고 온 집. 저는 그 모든 공짜 밥의 값을 단 한 끼도 빠짐없이 적어왔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잊지 않으려고요. 언젠가 이걸 새말 날이 올 거라는 막연한 예감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이제 진짜 그만 받아. 제발. 저 사람들 다시는 이렇게 못 오게 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엄마의 부어오른 손목을 주무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굽은 허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얘는 사돈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니? 너 시집에서 흉 잡히면 엄마가 더 속상해. 며느리 친정이 야박하다 소리 들으면 되겠니? 엄마는 괜찮아. 장어 몇 마리 굽는 게 뭐 대수라고. 엄마의 그 말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본인이 짓밟히는 걸 짓밟힘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딸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엄마를 20년 동안 숯불 앞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은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낮에 장모가 구워준 장어를 배불리 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든 그 얼굴을 저는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참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참지 않는 일은 제가 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미움받을까 두려워 못하는 일을 딸인 제가 대신 해야 했습니다. 서랍 속 수첩에 적힌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그 숫자들은 더 이상 그냥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세매야 할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하고 서늘한 결심 하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 기록을 반드시 받아낼 날을 만들겠다고요. 그때는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일을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엄마의 부은 손목을 주무르던 그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0년이 끝나기 시작한 첫날 밤이었다는 것을요. 며칠 뒤 남편은 퇴근하는 제 팔을 붙잡고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보, 나 차 좀 바꿔야겠어. 장모님한테 3천만 원만 말해봐. 어차피 식당 장사 잘 되시잖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날이 엄마의 무릎 연골이 완전히 주저앉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무슨 차? 지금 차 멀쩡하잖아. 또 무슨 차를 받고?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그 차 끌고 회사 가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아? 남자 체면이 있지. 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입만 열면 체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악회에서 체면, 남편은 회사에서 체면. 그 체면이라는 것의 비용을 늘 제 친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왜 우리 엄마한테 빌려? 당신 적금도 있잖아. 차 할부로 사면 되지. 할부 이자 아깝잖아. 장모님은 그냥 빌려주시면 되는데 뭐하러 은행 좋은 일 시켜?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해줘?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저는 그 단어가 그 사람 입에서 나올 때마다 누군가의 등골이 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 돼. 우리 엄마 무릎도 안 좋고 식당도 겉으로만 잘 되는 거야.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 적금 건드리지 마. 그 돈은 엄마가 늙어서 쓸 돈이야.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입을 삐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미야, 저기 그 차 말이다. 사위가 그렇게 필요하다는데 엄마가 조금 보태주면 안 되겠니?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갔어? 언제 갔어? 아니, 그게 아까 점심때 가게에 잠깐 들렀어. 앞치마 붙잡고 사정하더라. 차가 없으면 회사에서 너무 힘들다고. 사위기 좀 살려줘야 하지 않겠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안 된다고 못 박은 바로 다음 날 회사 점심시간에 몰래 엄마 가게로 찾아간 겁니다. 딸이 거절한 돈을 장모를 직접 졸라 받아내려고요. 그것도 엄마가 가장 약한 부분, 사위기 살려줘야 한다는 그 마음을 정확히 찌르면서요. 엄마, 절대 안 돼. 나 지금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은행 가지 마.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알았지? 전화를 끊고 부장님께 양해를 구한 뒤 곧장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엄마는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남편이 흡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손에는 은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엄마, 그거 뭐야? 설마 적금 깬 거야? 엄마는 죄 지은 사람처럼 봉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니, 그게 마침 만기가 다 되어 가서 사위가 급하다는데 엄마가 모른 척하기가. 이리 줘. 엄마 손에서 당장 나. 저는 엄마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수표 한 장, 3천만 원짜리. 엄마가 20년간 숯불 앞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노후 자금이 종이 한 장으로 그 사람 손에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오지연,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노려봤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왜 또 난리야? 장모님이 주신다는데 당신이 뭔데 막아? 당신 돈이야? 좋아서? 엄마 무릎 연골 다 다른 거 알아 몰라? 이 돈이 엄마 수술비고 노후 자금인 거 알아 몰라? 그걸 당신 차 사는데 쓰겠다고? 수술은 무슨 수술이야? 장모님 저렇게 멀쩡하시잖아. 당신 진짜 야박하다.
친정엄마가 사위 좀 살려주겠다는데 딸이라는 사람이 앞을 막아?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카운터에 탁 내려놓고 가방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좋아. 그렇게 빌리고 싶으면 빌려. 대신 차용증 써. 남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차용증?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사람을 빚쟁이 취급해? 방금까지 가족끼리 못 빌려주냐며. 빌려주는 건 가족이고 갚는 건 남이야? 갚을 생각 있으면 차용증 쓰는 게 뭐가 무서워. 저는 그 사람을 억지로 테이블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또박또박 썼습니다. 채무자 오지연, 채권자 박순자, 금액 3천만 원, 날짜, 그리고 변제 조건까지. 10년간 직장에서 계약서를 숱하게 다뤄온 제 손은 한 글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름 쓰고 지장 찍어. 말로만 가족 타령하지 말고. 안 써.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장모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망신줘야 속이 시원해? 안 쓰면 이 돈 못 가져가. 엄마 돈은 단 한 푼도 못 줘. 선택해. 차용증 쓰고 빌려가든가 그냥 빈손으로 나가든가. 남편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유미야, 사위 자존심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니 하고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욕설에 가까운 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종이에 이름을 쓰고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지장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저는 그 종이를 곧바로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종이 한 장이 1년 뒤 법정에서 그 사람의 발목을 잡으리라고는 그 사람도 저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독하다 너. 친정 돈이라고 아주 유세 떠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너 이러는 거 보면 가만 안 계실 거다. 남편은 수표를 챙겨 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엄마는 한숨을 푹 쉬며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유미야, 그래도 너무 모질었다. 사위 자존심도 좀 세워줘야지. 남자가 밖에서 기가 죽으면 안 되잖니. 엄마, 자존심 챙겨야 할 사람은 엄마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돈 주지 마. 나한테 먼저 말해. 꼭. 엄마는 대답 대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엄마를 말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손님이 곧 들 시간이라며 한사코 불판 앞에 섰습니다. 그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시간, 엄마가 묵직한 장어 불판을 양손에 들고 주방에서 홀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유미야, 내 다리 하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반찬을 나르다 말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엄마가 불판을 떨어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숲과 장어가 사방에 흩어졌고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무릎이야? 움직이지 마. 내가 잡고 있어. 저는 달려가 엄마를 부축했지만 엄마는 무릎을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괜찮아. 엄마 괜찮아. 너 놀라지 마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손이 얼마나 차갑던지요. 병원 응급실. 엑스레이와 검사를 마친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모니터에 엄마의 무릎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무릎 연골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달아있던 걸 계속 무리해서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앞으로 제대로 걷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무거운 불판을 들고 숯불 앞에 선 세월이요. 그 세월이 엄마의 무릎을 통째로 갈아 없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조각마저 사위차 사주겠다고 은행을 다녀온 오늘 무너진 거였습니다. 병실에 누운 엄마는 진통제를 맞고도 끙끙 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댁에 알려야 했습니다. 사돈이 쓰러져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요. 명색이 사돈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유미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무릎 때문에 응급실에 왔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큰 수술이라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제 슬픔을 한순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아유, 그래요? 그거 참 안 됐네. 그런데 사돈 그 양반 원래 튼튼하시잖아. 며칠 쉬면 또 일어나시겠지. 요즘은 무릎 아프다고 다들 수술부터 한다더라. 그나저나 우리 지연이 차는 골랐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돈이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그 사람의 관심은 아들 차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위로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네, 잘 골랐대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가게 문에 임시 휴업 안내문을 붙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슬픔이 어느새 다른 것으로 변해 있다는 걸요. 엄마 무릎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차오르던 그 뜨거운 눈물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를 듣고 난 뒤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물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지만 분노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저는 그날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휴업 안내문을 붙인 그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은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병상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며 가방 속 차용증을 만졌습니다. 붉은 지장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두고 온 그 낡은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청구서. 세매야 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차가운 병실 안에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엄마가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사돈 안부를 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며느라, 다음 주에 내 중학교 동창회 한다. 한 10명쯤 데려갈 거니까 제일 넓은 방 비워놔라. 술이랑 음료도 넉넉히 채워두고 괜히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 깎이게 하지 말고.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 한 조각이 소리도 없이 부서졌습니다. 병실 침대 옆에서 휴대폰을 받아든 저는 잠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엄마 수술 앞두고 입원해 계세요. 가게도 문 닫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수술은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 거고 동창회는 다음 주잖아. 일주일이면 가게 다시 열 수 있지 않아? 내가 동창들한테 며느리 친정이 장어집 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데 이번에 내가 크게 한턱 쏘는 걸로 다 말해놨단 말이다. 한턱? 그 한턱의 값이 누구 손에서 나가는지 그 사람은 그날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쏜다고 하면서 정작 지갑을 여는 사람은 늘 제 친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엄마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장어를 어떻게 구워요? 아, 사돈이 못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아니면 사람을 쓰든가.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나는 이미 말 다 해놨어. 쉰명이다. 제일 좋은 장어로 특대로 준비해놔. 술은 그 비싼 복분자주 그거 박스로 채워놓고 음료수도 빠지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침대에 누운 엄마를 봤습니다. 진통제 기운에 겨우 잠들었던 엄마가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두꺼운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돈의 동창회 50인분을 통보하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 있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손이 전화를 빼앗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병원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어머니 옆에는 딱 붙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나야. 어머니 동창회 그거 당신이 좀 잘 챙겨드려. 어머니가 동창들 앞에서 한 번도 제대로 길을 못 펴셨대. 이번엔 우리라도 체면 세워드리자. 이런 게 며느리 도리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며느리 도리. 그 사람은 끝까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그 포장지에 10년을 속았던 저였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포장지 너머가 너무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앓는 엄마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마지막까지 저를 망설이게 했던 것, 그러니까 그래도 시댁인데, 그래도 남편인데 하는 그 마지막 죄책감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가장 상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다음 주 동창회 날 가장 좋은 장어로 50인분 준비해 둘게요. 복분자주도 박스로, 음료수도 넉넉히요. 어머니 동창분들 실망하지 않게 제일 좋은 걸로 정성껏 차려놓겠습니다. 꼭 잊지 못하게 해드릴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래, 그래야 우리 며느리지. 사람은 가끔 쓴소리도 들어야 정신을 차린다니까. 호호. 그날 내 얼굴만 세워줘. 그럼 됐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통증 속에서도 눈을 떠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유미야, 너 혼자서 무슨 50인분을 하니? 안 된다고 하지 그랬어. 엄마가 어떻게든 일어나서.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손가락 하나 안 될 거야. 그날 50인분 내가 책임지고 준비할게. 어머니 동창분들 평생 못 잊을 상으로 차려드릴 거야.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였을까요? 엄마는 오히려 더 불안한 눈빛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창회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만은 엄마에게 해야 했지만 그 함정까지 알면 엄마가 또 말릴게 뻔했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본인이 짓밟히는 것보다 딸이 시집에서 미움받는 걸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가 다시 잠든 뒤 저는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며칠 사이 헬쑥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창회까지 정확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50명을 끌고 와 한턱 쏘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비싼 한턱이 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을 씻고 병실로 돌아온 저는
엄마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엄마 가게가 있는 동네에서 가장 오래되고 입김 센 부동산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킨 동네 상가 거래라면 모르는 게 없는 중개업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서자 머리가 희끗한 중개업자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어이구, 장어집 따님 아니오? 어머니는 좀 어떠셔? 쓰러지셨다던데 많이 안 좋으신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일 때문에 왔어요. 엄마 가게 내놓으려고요. 중개업자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내놔? 그 자리 목 좋아서 권리금 꽤 받을 텐데.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데. 어머니랑은 얘기했어? 천천히는 안 돼요. 조건이 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 똑바로 그를 봤습니다. 권리금 시세보다 많이 깎아드릴게요. 대신 다음 주 화요일 전까지 모든 명의 변경하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낼 수 있는 사람을 구해주세요. 일주일 안에요. 중개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일주일? 그건 너무 급한데. 권리금을 깎는다고? 그 자리 권리금이 얼만데 그걸 그렇게 넘겨. 손해가 클 텐데 아가씨.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헐값에 던지면 나중에 후회해. 사정이 있어요. 길게 설명은 못 드려요. 권리금은 충분히 낮춰드릴게요. 대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화요일까지 영업신고증 명의까지 새 주인 앞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해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가능할까요?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실린 서늘한 기운에 중개업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살피더니 무언가 깊은 사정이 있다는 걸 직감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권리금을 그만큼 양보한다면야 살 사람이야 금방 나타나지. 그 자리는 워낙 탐내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마침 식당 자리 찾던 양반이 몇 있었어. 내가 오늘 당장 연락 돌려보리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요. 새 주인이 정해지면 그분을 저랑 따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꼭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럽시다. 보아하니 보통 사정은 아닌 것 같네. 부동산을 나서는데 저녁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시 가게 쪽을 바라봤습니다. 휴업 안내문이 붙은 채 불 꺼진 엄마 가게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20년간 엄마의 등이 굽도록 무릎이 닳도록 지켜온 자리였습니다. 그 가게를 저는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 손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엄마에게 저 가게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아빠가 일찍 떠난 뒤 저 하나 키우겠다고 엄마가 맨손으로 일군 자리였습니다. 엄마의 청춘이, 엄마의 건강이, 엄마의 모든 것이 저 숯불 연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저는 저 가게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저 가게가 있는 한 엄마는 계속 돌아갈 테니까요. 무릎이 다 닳고도 손목이 다 부어도 사돈 동창회라는 말 한마디에 또 불판 앞에 설 사람이 우리 엄마였으니까요. 엄마를 저 숯불에서 떼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저 가게 자체를 엄마 손에서 떼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 가게는 일주일 뒤 시어머니에게 놓을 가장 완벽한 함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며느리 친정 가게인 줄 알고 50명을 끌고 들어올 겁니다.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며 한턱 쏠 거라고 큰 소리 치겠죠. 하지만 그날 그 가게는 더 이상 우리 가게가 아닐 겁니다. 남의 가게에서 남의 장어를 50인분 먹고 남에게 그 값을 치러야 할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봤습니다.
동창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동그라미가 일주일 뒤 터질 거대한 함정의 폭발 지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동창에 신경 써줘서 고맙대.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장어는 제일 좋은 걸로 부탁해 끝에는 웃는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걱정 마. 제일 좋은 장어로 준비할게. 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동창회로 만들어 드릴게. 거짓말은 한마디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일 좋은 장어를 준비할 거였고,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 동창회를 평생 잊지 못할 거였으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와 다시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잠결에도 제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거칠고 부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저는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엄마, 이제 딱 일주일만 기다려. 그동안 엄마가 흘린 눈물과 엄마가 깎인 무릎과 엄마가 참아 삼킨 그 모든 모욕값을 내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낼게. 창밖으로 병원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일주일의 계획을 몇 번이고 되짚었습니다. 부동산, 새 주인, 명예 변경, 그리고 동창회 당일의 그림까지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단 하나의 빈틈도요. 도화선에 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불이 정확히 일주일 뒤 시어머니의 발밑에서 터지도록 끝까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가게를 팔자고 말하는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설득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천장만 보다가 끝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유미야. 엄마가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엄마는 그 불판 다시는 안 잡을란다. 그 한마디를 듣는데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어제 부동산 다녀왔어. 가게 내놓으려고. 엄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게를? 그 가게를 왜 안 된다, 유미야. 그게 어떤 가게인데? 엄마가 너 키우면서 한 푼, 두 푼. 알아, 엄마. 그 가게가 엄마한테 뭔지 내가 왜 몰라.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맨손으로 일군 거잖아. 나 그거 다 알아. 엄마는 보조기 채운 무릎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무릎이 그 가게가 엄마에게서 가져간 마지막 대가였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다시 무리하면 평생 못 걷는데. 근데 엄마 가게가 그대로 있으면 엄마는 또 돌아갈 거잖아. 수술하고 조금만 걸을 만하면 또 그 불판 앞에 설 거잖아. 안 그래? 엄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손목이 부어도 무릎이 닳아도 손님이 있으면 불판 앞에 서는 사람. 그리고 엄마, 가게가 있는 한 시어머니는 계속 와. 동창회로, 산악회로, 개 모임으로. 엄마한테 공짜 밥 얻어먹으려고 평생 올 거야. 엄마는 또 미안하다고 사돈인데 어떡하냐고 다 받아줄 거고. 나 그걸 더는 못 보겠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게 팔고 그 돈으로 엄마 수술 받자. 그리고 엄마, 이제 좀 쉬자. 평생 한 번도 안 쉬었잖아. 딱 한 번만 엄마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 응?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제 손을 보다가 다시 무릎을 보다가 그러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굵은 눈물이 베개로 떨어졌습니다.
그래, 유미야. 엄마가 너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그 불판 다시는 안 잡을란다. 엄마가 너무 오래 너 고생시켰지. 아니야, 엄마. 고생은 엄마가 했지. 이제 내가 할게. 엄마는 가만히 있어. 저는 가방에서 위임장과 필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박순자. 그 세 글자가 20년 세월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동창회 사흘 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았다고요. 저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 주인이 될 사람은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단단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을 여러 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권리금을 이렇게까지 깎아주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음 주 동창회 10명을 끌고 와 공짜 밥을 먹으려 한다는 것.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시달려 왔는지. 그래서 가게를 넘기는 거라고요. 이야기를 듣던 그 남자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손님. 예전에 제가 하던 가게에서요. 단체로 와서 실컷 먹고 계산할 때 되니까 사장 어디 갔냐. 우리가 단골인데 이 정도도 안 해주냐. 이러면서 행패 부리던 사람들. 그날 일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끓습니다. 그는 무전취식 진상 손님에게 시달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 이야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부탁이 있어요. 권리금 깎아드리고 단골 명단이랑 비품도 전부 그대로 넘겨드릴게요. 대신 그날 정상 영업해 주세요.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최고급 장어 50인분, 술, 음료 다 내주시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정당하게 식대를 청구해 주세요. 단 한 푼도 깎지 말고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님은 여기가 여전히 따님 친정 가게인 줄 알고 온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이미 제 가게고. 네. 그 사람은 본인이 한턱 쏘는 줄 알고 큰 소리 치면서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 가게는 사장님 가게예요. 결국 남의 가게에서 남의 장어를 먹었으니 정당하게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정당한 영업, 정당한 청구. 그건 제가 식당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에요. 손님이 먹었으면 값을 치른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한 걸 그동안 안 지킨 사람한테 그날은 제가 똑똑히 받아내겠습니다. 저와 그는 그렇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동맹이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장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영업신고증의 명의를 새 주인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창회 전날까지 이 가게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처리를 마친 뒤 영업신고상으로도 새 주인이 정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동창회 전날까지 필요한 절차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새 주인은 부지런했습니다. 휴업으로 텅 비어있던 가게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영업을 위해 최고급 생장어를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비싼 복분자주도 박스째 쌓았습니다. 음료수도 넉넉히요. 시어머니가 주문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요. 그 모든 비용은 이제 그 사람이 치르게 될 50인분짜리 청구서의 재료였습니다. 가게 일이 정리되자 저는 다음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저는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미리 발급받아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그동안 정리해둔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띄운 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서류였습니다. 저는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내야 할 일을 끝낸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 가게에서 공짜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가 사돈 수술을 무시할 때도, 장모의 적금을 가로채 차를 사려 할 때도 그 사람은 늘 어머니 편이었고 자기 편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붉은 지장이 선명한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엄마 가게 카운터에서 가져온 낡은 수첩을 놓았습니다. 공짜 밥 장부. 시어머니가 먹고 간 수백만 원어치의 기록이 빼곡히 적힌 그 수첩을요. 차용증, 장부, 그리고 이혼 서류. 이 세 가지가 10년간 저를 짓눌렀던 사람들을 끊어낼 제 무기였습니다. 완성된 이혼 서류를 두꺼운 노란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를 단단히 봉인하고 가방 가장 깊은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때가 되면 꺼낼 거였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모든 게 무너진 그날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병문안이 아니라 동창회 준비를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엄마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저부터 찾았습니다. 여보, 동창회 준비 잘 돼가?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셔서. 장어는 좋은 걸로 했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최고급 장어로 50인분 다 준비해놨어. 복분자주도 박스로 채워놨고 음료수도 넉넉히. 어머니 동창분들 입이 떡 벌어지실 거야. 산더미처럼 차려놨거든.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 순종적인 태도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어머니가 너 칭찬 많이 하시더라. 거봐, 진작 이렇게 좀 하지. 가족끼리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게. 진작 이럴 걸 그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 속에 숨은 칼날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전할 생각에 신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잠든 엄마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함정이 완성되어 가는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최고급 장어가 쌓이고 복분자주가 박스째 채워지고 새 주인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을 그 가게를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게는 넘어갔고 명의는 바뀌었고 새 주인은 채비를 마쳤습니다. 차용증과 장부는 제 가방 안에, 이혼 서류는 봉투 안에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창밖으로 내려앉는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대형 버스 한 대가 그 가게 앞에 멈춰 설 겁니다. 그분이 신명을 끌고 기세등등하게 내릴 겁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한턱을 쏘러왔다고 믿으면서요. 저는 조용히 그 결전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가방 속 노란 봉투를 한 번 더 만지면서요. 동창회 당일 가게 앞에 대형 버스가 멈춰 서고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 뒤로 10명을 이끌고 가게 문을 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자, 여기가 우리 며느리 친정이야. 오늘 돈 걱정 말고 마음껏들 먹어. 내가 쏜다. 그 순간 카운터 뒤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쓴 새 주인이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길 건너 카페 창가에 앉아 그 가게를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직접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가 놓은 함정은 이미 완벽했고 그 함정을 현장에서 집행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그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한껏 멋을 냈더군요. 평소 등산복 대신 화려한 꽃무늬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걸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만지고 온 듯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무대에 오르는 사람처럼 그분은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동창들이 줄줄이 내렸습니다. 환갑 전후의 동창들이 50명. 저마다 차려입고 들뜬 얼굴로 가게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 서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가게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자, 다들 들어와요. 여기가 그 유명한 데야. 우리 며느리 친정에서 하는 장어집. 내가 늘 말했잖아. 우리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오늘 다들 며느리 덕 좀 봐. 저는 창 너머로 그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 덕이라는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며느리를 팔았습니다. 본인이 평생 부려온 허세의 마지막 무대에서도요. 일행들이 우르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건너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니 들여다 보이는 창가까지요. 직접 마주칠 생각은 없었지만 마지막 그림만은 가까이서 봐야 했으니까요. 가게 안은 이미 거대한 잔치상처럼 차려져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밤새 준비한 거였습니다. 테이블마다 손질된 최고급 생장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불판은 벌써 달궈져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복분자주는 테이블마다 박스째 대기 중이었습니다. 음료수도 넉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문한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화려한 상이었습니다. 어머나 상 좀 봐. 역시 사돈집이라 다르네. 동창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또 한 뼘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 사돈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 자, 다들 앉아요. 오늘 양껏 먹고 마셔요. 비싼 거, 좋은 거 다 시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본인 돈으로 알아서 한 적 없으면서요. 그 말이 그날만큼은 진실이 될 줄을 그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행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판 위에 장어가 올라가고 고소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카운터 쪽에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새 주인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그 광란의 잔치를 지켜봤습니다. 진상 손님에게 시달려 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일행은 앞다투어 복분자주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여기 술 한 병 더. 여기도. 불판 위에는 장어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마리가 사라지면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특대 장어가 끝도 없이 구워졌습니다. 그리고 개걸스럽게 먹고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따르고 동창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으며 들떠 있었습니다. 복내야, 너 이렇게 사돈 잘 만나서 좋겠다. 며느리 친정이 이런 데를 하니 호강이 따로 없네. 호호. 그래, 내가 복이 많지. 그래서 내 이름이 복내 아니니. 자자, 더 먹어, 더. 그 사람은 본인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조차 즐겼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에 재력가로 보이고 싶어 했던 사람. 그 허영의 절정을 시어머니는 그날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게 절벽 끝이라는 걸 모른 채로요. 그런데 한 가지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동창 한 명이 카운터 쪽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복내야, 저 카운터에 있는 양반은 누구야? 사돈이라더니 저 양반이야? 시어머니가 카운터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를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돈이라면 응당 굽은 허리에 그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 능청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아, 사돈은 잠깐 안에 들어갔어. 저 양반은 뭐 일하는 직원이겠지. 자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건배나 하자, 건배. 우리 동창들의 우정을 위하여. 시어머니가 황급히 잔을 들어 화제를 돌렸습니다. 동창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작은 의심은 술기운 속에 금세 묻혔습니다. 저는 창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마음껏 둘러대세요. 곧 둘러댈 수 없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잔치는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 노랫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불판 위에 장어가 마지막 한 마리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복분자주 박스가 텅텅 비어갈 무렵에야 그 광란의 잔치는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배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복내 덕분에 호강했네. 다음엔 우리가 한턱 낼게. 저마다 인사를 나누며 겉옷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고 꽃무늬 정장 자락을 정돈하며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단 한 번도 지갑을 열 생각 없이요. 그분에게 이 가게는 여전히 며느리 친정이었고 계산은 늘 그래왔듯 사돈 앞으로 달아두면 그만인 곳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이 카운터 앞을 막 지나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껏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새 주인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계산하고 가셔야죠.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막 나가려던 동창들도 멈춰서서 카운터 쪽을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분 특유의 뻔뻔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에서 그 미소를 봤습니다. 평생을 허세로 살아온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마지막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가 잿빛으로 변하기까지 이제 단 1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직원이 앞을 가로막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래왔듯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며느라, 사돈께 오늘 장어 잘 먹었다고 전해드려라. 밥값은 그냥 사돈 앞으로 달아놓으라 하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은 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가게 저번 달에 넘겼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한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길 건너 창가에서 그 정적이 시어머니의 얼굴 위로 번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멈춰선 표정이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넘겨?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를 넘겼다니. 여기가 너희 친정 가게잖아. 아니요, 어머니. 저번 달에 권리금 받고 다 넘겼어요. 지금 다른 분이 그 가게 주인이세요. 또 한 번의 침묵.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단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말의 의미가 시어머니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힌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현장의 새 주인이 할 일이었으니까요. 새 주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 안쪽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천천히 들이밀었습니다. 영업신고증이었습니다. 저번 달자로 명의가 바뀐 새 주인의 이름이 또렷이 박힌 영업신고증이요. 보세요, 손님. 이 가게 분명 제 명의입니다. 여기 영업신고증에 날짜랑 제 이름 다 나와 있죠? 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돈분 가게가 아니에요. 오늘 손님이 드신 건 제 가게에서 제가 준비한 음식입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포스기에서 길게 뽑아낸 영수증을 펼쳐들었습니다. 영수증은 거의 팔길이만큼 길었습니다. 특대장어 50인분, 복분자주 수십 병, 음료수, 추가 반찬까지 맨 아래 합계 금액에는 큼지막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700만 원. 오늘 드신 식대 총 700만 원입니다. 계산해 주셔야죠. 시어머니의 입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새 주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우리 며느리 친정 가게야. 내가 며느리 시어머니라고. 사돈한테 달아놓으면 될걸. 왜 나한테 돈을 내라 말아야. 당신 뭐야 대체. 목소리가 커질수록 시어머니의 손은 더 떨렸습니다. 허세로 버티려 했지만 이미 잿빛이 된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 주인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사돈 가게였던 건 저번 달까지고요. 그 뒤로 제가 인수해 지금은 제 가게입니다. 영업신고증 보여드렸잖아요. 손님께서 직접 신명 데려오셔서 700만 원어치 드셨고요. 식대를 지금 정산하지 않으시면 저는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고소. 그 단어들이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 나가려던 동창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복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 가게가 아니라고? 그럼 너 우리한테 사돈 가게라고 거짓말한 거야? 우리한테 한턱 낸다더니 돈도 안 내고 먹은 거였어? 700만 원을? 동창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복래 덕분에 호강했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망신스러워. 우리가 무전취식한 꼴이 됐잖아. 복래, 너 평생 허풍 떨더니 결국 이런 일까지 벌여. 창피해서 원. 나 먼저 갈래. 이런데 엮이기 싫어.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시어머니를 비난하고 일부는 황급히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평생 쌓아온 재력과 행세가 단 1분 만에
700만 원 무전취식 허풍선이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되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가 111 의리를 누르는 신용을 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제야 머릿속에 들이닥친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진주 목걸이가 흔들렸고 곱게 만진 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아, 안 돼요. 신고는 경찰은 부르지 마세요. 내가 낼게요. 결국 출동한 경찰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무전취식이 맞으니 변제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정식 고소가 들어가면 일이 더 커진다고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앱 안에 들어있던 700만 원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아들 몰래 평생 한 푼, 두 푼 숨겨 모은 비상금이었다는 거요. 사실상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들 앞에선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그 허세 뒤에 숨겨둔 진짜 통장은 단 하나, 그 700만 원이 전부였던 겁니다. 그 피 같은 비상금에서 700만 원을 떨리는 손으로 이체했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숫자를 누를 때마다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새 주인이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영수증에 서명했습니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새 주인은 시어머니를 조용히 가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동창들은 이미 대부분 떠난 뒤였습니다. 남은 몇 명도 곱지 않은 눈길을 던지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누구 하나 시어머니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했던 동창들에게 그날 700만 원 떼먹으려던 거짓말쟁이로 영원히 낙인 찍혔습니다. 버스가 떠나고 시어머니는 가게 앞 길가에 혼자 주저앉았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요. 곱게 차려입은 꽃무늬 정장도 진주 목걸이도 부풀린 머리도 이제는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길 건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동안 제 친정 가게에서 공짜 밥을 먹고 엄마의 손목이 붓도록 무릎이 닳도록 부려먹은 사람. 사돈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도 동창회 50인분을 통보한 사람. 그 사람이 마침내 본인이 먹은 값을 본인 돈으로 치렀습니다. 그것도 평생 모은 비상금 전부로요. 이상하게도 통쾌하기보다 담담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그저 셈이었으니까요. 먹었으면 값을 치른다. 그 당연한 셈을 10년 만에 받아낸 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차용증과 공짜 밥장부 그리고 노란 봉투에 봉인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셈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셈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10년간 어머니의 만행을 효도로 포장하고 장모의 적금을 가로채고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약속을 잡아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본 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곧 어머니의 호출을 받은 남편이 새파랗게 질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올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10년의 마지막 셈을 끝낼 거였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저를 향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셔. 네가 사람이야?
저는 그 고함을 끝까지 들은 뒤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미리 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은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의 울음 섞인 호출을 받고 제가 있는 이곳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제가 보낸 주소 하나만 보고요. 앉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앉지 않았습니다. 씩씩거리며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섰습니다. 앉긴 뭘 앉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어머니가 동창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700만 원이나 뜯기고 그 돈이 어머니 평생 비상금인 거 몰라? 너 진짜 독한 년이었구나. 독한 년.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어 표지가 다 다른 공짜 밥 장부였습니다. 독한 건 누구지? 자, 여기. 한번 봐. 저는 그 수첩을 그 사람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던졌습니다. 수첩이 그 사람 가슴에 맞고 펼쳐진 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이 펄럭이며 펼쳐졌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 너희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우리 엄마 가게에서 먹고 간 공짜밥 장부야. 날짜별로, 메뉴별로, 금액까지 다 적혀 있어. 산악회, 개모임, 가족 외식, 오늘 일을 빼고도 다 합치면 수백만 원이야. 우리 엄마가 그거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그게 독한 거야? 남편이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모 가게에서 늘 공짜로 먹었다는 걸요. 그저 모른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저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차용증이었습니다.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억나? 네가 직접 지장 찍은 차용증 3천만 원. 우리 엄마 노후 적금 깨서 내 차 산 돈. 갚을 거라며 지장 찍었지? 그거 갚을 때 됐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차용증을 그냥 형식적인 종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가족끼리 쓴 거니까 진짜로 갚으라고는 안 할 거라고요. 하지만 그 종이는 법적으로 완벽한 효력을 가진 채권 증서였습니다. 차용증? 그건 그냥 네가 화나서 쓰라고 한 거잖아. 진짜 받으려고. 진짜 받을 거야. 그게 차용증의 목적이니까. 빌렸으면 갚아. 그게 네가 늘 말하던 당연한 거 아니야? 손님이 먹었으면 값을 치르고 빌렸으면 갚고. 저는 마지막으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단단히 봉인해둔 그 봉투를요. 봉투를 열고 안에 든 서류를 꺼내 그 사람 발밑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제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제야 이게 단순히 어머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두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이 이혼? 너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이까지 딜로? 이까지 딜. 저는 다시 그 사람의 말을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어. 어머니가 우리 엄마 가게에서 공짜 밥 먹을 때 너는 그 끝자리에서 장모가 구워준 장어를 먹었지. 어머니가 사돈 수술을 무시할 때 너는 어머니 기 살려드리는 게 며느리 도리라고 했어. 우리 엄마 적금 깨서 내 차 살 때 너는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주냐고 했고
그게 이까진 일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한테 우리 엄마는 그냥 공짜 밥 주는 식당이었고 돈 빌려주는 은행이었어. 나는 그걸 10년 동안 봤어. 더는 안 봐. 이혼할 거야. 차용증의 근거에서 빌려준 돈은 대여금, 반환 청구로 한 푼까지 다 돌려받을 거고 이혼이랑 위자료는 별도로 진행할 거야. 그제야 그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를 독한 년이라 부르며 고래고래 소리치던 사람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응? 어머니가 좀 그러시긴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차용증, 그거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이혼은 하지 말자. 응? 우리 10년을 살았는데. 내가 다 고칠게. 어머니도 내가 말릴게. 제발. 그 사람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10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내가 그만 좀 하자고 할 때마다 너는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내 입을 막았지. 그 10년이 기회였어.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거 너무 늦었어. 여보, 제발. 나 그 돈 당장 갚으라면 신용불량자 돼. 회사도 잘릴지 몰라. 어떻게 살라고. 그건 네가 빌린 돈이잖아. 네가 갚아야지. 우리 엄마는 그 돈 빌려주고 무릎이 무너졌어. 너는 그 돈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고. 셈이 맞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닥에 주저앉아 무어라 더 애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난동을 부리려는 그 사람을 복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고. 어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다 갚을게. 여보. 복도 밖에서 그 사람의 고함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바닥에 흩어진 장부와 차용증, 이혼 서류를 조심스레 주워 정리했습니다.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차용증이 워낙 명확해서 대여금 반환 청구는 거의 확실하게 인용될 겁니다. 이혼과 위자료도 사유가 충분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직원들에게 붙들려 있던 그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본인에게 남은 게 무엇인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3천만 원의 차용금, 그리고 곧 날아올 이혼 소장. 그게 10년 결혼 생활의 끝에 그 사람 손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지나쳐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서자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족쇄가 그 순간 완전히 벗겨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게에서 공짜 밥을 나르던 저녁들, 어머니의 너스레를 견디던 밤들, 엄마의 부은 손목을 주무르며 삼켰던 울음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던 남편의 등, 그 모든 것이 이제 제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는 며칠 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 살자.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한테도 시달리지 않고. 응? 저는 그렇게 말하며 햇살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10년 만에 제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3개월 후 햇살 좋은 전원주택 마당에서 엄마가 화초에 물을 주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미야, 오늘은 일찍 왔네. 저녁에 찌개 끓여놨어. 그 평범한 한마디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숯불 연기도 부은 손목도 누구의 눈치도 없는 곳에서요.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 자신을 위해 사는 곳에서요. 식당을 처분하고 받은 권리금은 생각보다 든든했습니다. 권리금을 깎아주긴 했지만 워낙 목 좋은 자리였던 데다 단골 명단과 비품까지 함께 넘긴 덕에 적지 않은 돈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돈과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 도심을 벗어난 외곽의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전원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무엇보다 숯불 연기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엔 재활이 더뎌 걱정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경과가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회복하면 가벼운 산책도 무리 없을 거라고요. 20년 만에 엄마의 손목에서 파스가 사라졌습니다. 굵게 부어있던 손가락 마디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숯불 앞에서 늘 찌푸리고 있던 그 고단한 얼굴 대신 이제는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자 화초에 물을 주던 엄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미야,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차에서 꽃다발을 들고 내렸습니다. 엄마, 나 승진했어. 팀장 됐어. 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그렇게 고생하더니 엄마가 다 안쓰러워서 고생은 무슨, 이제 시작인걸. 엄마, 나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 걱정 마.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사유가 명백했던 데다 위자료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남편은 보기 좋게 패소했습니다. 차용증이 워낙 명확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3천만 원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갚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이었던 그 돈은 한 푼도 빠짐없이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장어 대신 소박하지만 정갈한 된장찌개가 올랐습니다. 엄마가 직접 끓인 거였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음식을 굽던 엄마가 이제는 우리 둘이 먹을 찌개를 천천히 정성껏 끓였습니다. 식탁 옆에는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700만 원 변제 영수증과 차용증 사본, 그리고 소송 서류들을 정리해 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굳이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낸 셈의 증거였고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거였으니까요. 엄마,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딸 좋아하는 두부 많이 넣었어. 우리는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시어머니가 언제 들이닥칠까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또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할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저 모녀 둘이서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10년 만에 처음 누리는 사치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엄마가 문득 말했습니다. 유미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엄마가 자꾸 참으라고만 해서 사돈한테 미움받을까봐, 네가 시집에서 흉 잡힐까봐. 그게 다 너 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너를 더 힘들게 한 거였어.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부어있지 않은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를 지키려 한 거야. 나는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엄마만 생각해.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잖아.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데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엄마의 그 편안한 미소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대신 해준 게 아니라 제 손으로 지켜낸 거였으니까요. 제 능력으로, 제 결단으로요. 같은 시각 제가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곰팡이가 핀 좁은 월세방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비상금 700만 원을 한순간에 잃은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동창회에서 영구 제명을 당했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쫙 퍼져서 손가락질이 무서워 대문 밖조차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들 앞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건 죽기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전 남편은 더 처참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해 3천만 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매일같이 빚독촉 전화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새 차를 사겠다고 장모 적금을 가로챘던 그 차도 결국 처분해야 했다더군요. 두 사람은 그 좁은 월세방에서 컵라면 하나를 두고 서로를 탓하며 싸운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왜 며느리 하나 제대로 단속 못했냐고, 아들은 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허세를 부려 이를 키웠냐고요. 평생 서로의 허영과 안일함을 부추기며 살아온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통쾌함보다는 그저 담담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본인들이 평생 쌓아온 것들 때문에 무너진 거였습니다. 먹은 값을 치르지 않은 죄,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던 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 죄. 그 셈을 결국 본인들이 치른 것뿐이었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저물고 마당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엄마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였던 시절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누구의 공짜 식당도 누구의 은행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부당함을 삼키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유미야, 이리 와서 같이 봐. 이 드라마 재밌더라. 엄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창가를 떠나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무게가 더없이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엄마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은 자리에 이제는 햇살 같은 평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스스로 쟁취한 자유 속에서 우리 모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그렇게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참는 것이 늘 미덕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 때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먹은 값은 치러야 하고
빌린 돈은 갚아야 하며 누군가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유미와 순자 모녀가 되찾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묵묵히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